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허위 난민 신청을 대행해준 국내 브로커 조직이 검찰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난민 관련 국내 뉴스는 이렇게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우린 난민을 대체로 잠재적 테러리스트,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죠. 난민지회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게 1951년이고 우리가 뒤늦게 126개 조인국 중 하나가 된 것도 이미 1993년이지만 그동안 인정된 난민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받아들인 난민 총합이 100명이 안 되고 그나마 가족 재결합을 제외하면 60여 명. 참혹한 내전을 겪은 시리아는 1명입니다. 독일이 작년 한 해 수용한 난민이 28만 명. 스페인이 작년 17,000명 난민 수용을 약속했다. 실제 1,100명에 그치자 올해 초 우리 집이 당신들의 집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바르셀로나에서만 30만 명이 시위를 했죠.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라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독일이 시리아에 빚진 게 있는가? 오히려 시리아는 6.25 때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국가입니다. 빚은 우리가 있죠. 그럼 돈 때문인가? 우리 경제가 독일의 28만 분의 1은 아니잖아요. 스페인보다 우리 GDP, GNI가 더 앞섭니다. 그렇다고 지리적 문제인가? 우리 인접국 난민도 우린 잘 안 받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도 세계 일부라는 연례식 자체를 배우지 못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여전히 약소 변방국이라 여기는 왜소한 자의식 때문인가? 나만 살면 된다는 정글 자본주의의 당연한 결과인가? 뉴스공장은 앞으로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리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자, 오늘은 바빠요. 네, 빨리빨리 뉴스가 해보죠. 많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네, 청와대가 또 박근혜 정부 문건 발견했습니다. 어제 500건 추가로 나와서 공개했습니다. 또.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매일매일. 예, 청와대발 단독 특종입니다. 그 왜 중세 배경의 영화를 보면 성지하에 감옥이 있잖아요. 그걸 던전이라고 하거든요. 예. 영화나 게임 보면 거기서 뭐가 끊임없이 나와요. 예. 던전 청와대. 예. 그렇게 불러야 되겠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 내용들을 좀 일부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수 농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 세력 육성 방안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는 2015년 7월 달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생 청년 보수 단체들에 대한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주라는 거네요. 네, 보수 세력 지원하라는 거죠. 보수 세력, 있는 보수 세력을 지원하라라기보다는 뭘 단체를 새로 계속 만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이게 사실은. 예. 그리고 그 대통령 시정연설 때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시정연설 때 박수부대가 동원됐다. 네, 2015년 10월 달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시정연설 때 박수부대가 동원된 건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했었던 그 박수부대의 청년 무슨 센터들 뭐 무슨 세상. 네, 2015년 10월 달 그때 시정연설 할 때요. 한국자유총연맹뿐만이 아니라 청년 리더 양성센터, 청년이 만드는 세상 이런 인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돈 주고 만들어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동원하고 나중에 태극기 집회에 예, 이런 단체들이 또 이름을 올리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런 단체들이 또 끊임없이 진보적인 활동들 혹은 인사들 단체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또 검찰은 바로 수사를 해요. 네, 굉장히 괴롭히죠. 재빠르게 수사했습니다. 예. 그런 거죠. 예. 돈 주고 만들어서 박수부대로 쓰고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반대 세력을 고소고발하게. 검찰에 고소고발되면 아무리 작은 사안도 결국 무죄가 날 사안도 시간 돈을 계속 뺏기거든요. 예. 그런 걸 한 겁니다. 청와대가. 그런 짐작들, 보도들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문건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또 뭐가 나왔어요?
네, 카카오톡 검색에 자동 연관 검색어에 개입하려 했다라는 문건도 있었는데요.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라는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해서 좌편향적인 자동 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까 좌편향적 자동 검색. 네,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샵 제가 카카오를 안 해가지고. 네, 카카오톡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창에 보면 샵 표시가 있습니다. 네. 그걸 누르면 자동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요. 포탈처럼. 예, 그것이 일종의 좌편향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박근혜 정부는 판단한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나 보죠. 카톡을 쓰는데 샵을 눌렀더니 정부 비판적인 연관 검색어가 떠서 예, 공장장 이름 같은 것들이 이제 쓰여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면 자동으로 뜨는 건데. 그렇죠. 아니 이 정부를 비판하는 검색어 뜨면 안 되지.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검색어를 조작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향후 포털 검색어 이거 한번 반드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포털 관련 내용도 있는데요.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이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 환류 제도와 추진 검토, 일종의 포털을 손보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예. 얼마나 그걸 마음대로 하고 싶었겠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개입한 적이 없는가 과연 따져볼 일입니다. 모든 언론은 언론사를 개입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언론사들은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자들은 체질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개입하고 시키는 걸 싫어해요. 근데 끊임없이 이제 언론에 개입하고 오도하고 언론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협조하고 받으라고 하잖아요. 포털은 그냥 사기업입니다. 일개. 포털은 그냥 회사예요. 그냥 회사. 포털에 언론사들의 기사가 뜬다고 해서 포털을 언론사처럼 미디어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실제 그 기능도 하고요. 근데 포털은 그걸 납품받아서 그냥 배급하는 그냥 일개 사기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더 쉽겠는가 개입이. 그 점을 저는 주목해서.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나죠. 예. 그래서 영향력이 훨씬 커졌으니까요. 요새는 카카오톡 한 달에 4만 2천만 명 쓸 정도로 아주 크다라고 합니다. 4,200만 명이겠죠. 아, 예, 죄송합니다. 4,200만 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포털은 그냥 일개 회사예요. 공공기관도 아니고 언론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개 대기업도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데요. 포털에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다면 과연 안 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실제 그런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요.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볼 필요가 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문서가 네, 많이 나왔네요. 예,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좀 보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삼성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내용인데 문건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관한 것이 있고요. 또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가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네요. 지금 소위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 삼성 관련해서 주고받은 거. 그러니까 최순실 정유라에게 지원을 하고 삼성에게 뭘 해줬냐 대가로. 여기 다 나오네요. 다 나와. 그러니까 그렇죠. 예.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은 자기들도 대기업을 지원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예, 삼성으로 특정할 수 있는 워딩으로 보입니다. 삼성이잖아요. 네, 하지만 여긴 대기업이라고 써놨는데요. 네. 당시 시점이 그렇습니다. 삼성물산 합병건이 굉장히 논란이 되던 삼성이라는 때였습니다. 단어를 썼을 뿐, 예, 삼성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문서가 나왔으니까, 예, 삼성을 지원한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뭐 외부 전문가들을 잘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은 그 국민연금 그것도 문제가 됐었죠. 국민연금이 이런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섭을 하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부 전문가들은 반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철회해버렸죠. 그렇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간부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구성을 신중히 하란 말은 반대 의견을 배제하라는 얘기고 문제가 된 게 다 여기 있네요. 예. 빨리 증거를 제출해야 되겠네요. 자, 이게 참네. 득템 정도는 아니고 이게 뭐 신받다 뭐 이런 수준으로 캐고 있어요. 캐고 채굴을 하고 있다. 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또 있습니까 내용이? 네, 또 있는데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실제 이것도 문제가 됐었죠. 예. 예,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수당 사업 추진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해서 도입 한 달 만에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 지자체에서 중앙정부가 안 하는 복지 정책을 펴려고 하니까 중앙정부는 그럼 중앙정부는 뭐 하냐 소리를 들을까봐 지자체에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의 지명도나 혹은 인기도가 올라갈까봐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요. 지자체가 하면 중앙정부가 더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거나. 근데 이 복지에 관심 없는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안 하는데 니들만 하면 우리가 안 하는 거 들키잖아. 이거거든요, 심보가. 그래서 쟤들도 못하게 해.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지시했다는 거고요. 서울시 저거 못하게 하라고.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또 그런 게 나왔고. 자,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의 검사 수를 늘렸습니다. 모두 8명으로요. 일선 검찰청 특수부 2개 부서를 합친 규모입니다. 늘려야 되겠네요. 이거 수천 건이 나오니까. 문건 관련 뉴스가 많네요. 또 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최순실 씨 쪽 입장도 나왔습니다. 어제 이경재 변호사가 재판에서 한 말인데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이 시도 때도 없이 증거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피고가 힘들까 봐 있는 증거를 안 내놓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 그리고 방어권 방어하라고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피고인 방어를 위해서 변호사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힘들어진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예. 증거를 이렇게 많이 내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기도 하고요. 예. 당연히 증거가 있으면 추가 제출해야죠. 피고가 힘들까 봐 있는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요. 자, 한 2분 내에 저희가 오늘 게스트가 많기 때문에 2분 내에 제목 싹 스크린하면서 지나가죠. 예, 그러시죠. 어제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과 국가보훈청은 장관급으로 격상됐고 국민안전처가 없어졌습니다. 소방청이 독립해가지고 외청이 됐죠. 예. 경호실은 격하됐고요. 낮은 경호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나온 거죠. 소방청 독립되는 사안은 사실 한번 따로 다룰 만한 일이어서 저희가 조만간 인터뷰를 발의한 이재정 의원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방산비리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성룡 항공우주산업 대표, 그러니까 카이 대표가요,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에게 거액의 정치 후원금 냈다고 경향신문이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네, 방산비리 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하고 잘하지 않냐라고 말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비리가 내부 횡령 비리가 10억 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표가 됐지 했더니 뭐 이런저런 뒷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사임했습니다. 대표이사에서는요. 그리고 또 검찰은 하 사장의 측근인 사임방, 속칭 사임방이라고 하는데요. 핵심 임원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환 조사해야 되겠죠. 예. 또. 네, 감사원은 FX 사업의 감사 기간을 한 차례 또 연장했습니다. 이례적으로 3차례나 연장했고요. 애초에 20일 예정돼 있었던 감사를 100일 넘겼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차세대 사업. 조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감사를 제대로 하자면 잠수할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예. 이게 10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이라 뭔가 돈이 100억대가 새도 잘 보이지도 않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몇백억씩 샜겠죠. 그리고 그 새는 곳이 다 국내도 있지만 해외도 많아요. 해외로 돈이 나가는 사안까지 체크하려면 감사 기간이 길어지겠죠. 예. 하나 정도 더
하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요구하면서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냈습니다.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인데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등 조사하기로 한 현안조사위원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사표를 낸 겁니다. 그렇군요. 이 사안은 저희가 현직 판사님 한 분을 저희가 3부에서 현직 판사, 전직 판사들은 저희가 국회의원이나 또는 백수로 계시는 이정열 판사님이나 아니, 사무장이신데요? 판사로 나와서 변호사를 안 하면 백수라고 쳐야 됩니다. 네, 어쨌든 많이 모셨는데 현직 판사를 저희 라디오에 모시는 건 처음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차상환 판사님을 저희가 3부에서 모시기로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기 전에 미니 인터뷰. 원래 저희가 금요일에 쇼미더머니, 안원구 전 대구청장님과 함께 하는 쇼미더머니 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안민석 의원하고 유럽에 가 계시거든요. 예. 그 비자금 추적 때문에. 그래서 미니 인터뷰를 짧게 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미 연결돼 있군요. 예. 최순실 해외 도피 재산 추적을 위해서 유럽을 방문 중인 우선 왜 안민석 의원님을 연결하죠? 안원구 청장님 얘기인데 안민석 의원님이 지금 잠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로 리텐슈테인 조세피난국이죠. 네네. 리텐슈테인을 방문한 안민석 의원입니다. 리텐슈타인입니다, 의원님. 슈테인이 아니고. 리텐슈테인.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문하셨군요. 굉장히 소국이죠. 지금 현재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 헝가리에 와 있고요. 아, 헝가리요? 제가 리텐슈테인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예. 여기서 이제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만났는데요. 리텐슈타인에 전 세계에 블랙머니가 아주 숨겨져 있는 유명한 조세 피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참 궁금했거든요. 조그만 왕국이죠. 예. 왜 그렇게 어떤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독재 국가라든지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의 그 돈을 또 금은 돈을 숨겨주고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쭉 들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서 또 국세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관련한 금융 자료를 요청하면은 어떤 정부 당국 대 당국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예.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방문해서 대표적으로 뭐 여러 번 방문하셨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주요하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최순실 은닉재산 추적 이제 기존에 쭉 해왔던 거죠. 제가 이번에 4번째 독일을 왔거든요. 예. 이 최순실의 독일의 은닉재산을 추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최순실 은닉재산의 최초의 뿌리 출발점으로 추정되는 그 박정희 비자금의 존재 이것에 대한 단초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난 교포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보를 받았어요. 작년에 최순실 씨가 한국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식당에 최순실 정유라 애기 그리고 보모 요렇게만 또 운전기사 요렇게만 밤 늦은 식당 문 닫을 시간에 와서 지금 스위스를 다녀오는 길인데 밥을 달라는 식사를 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았다. 아마 자기 생각으로는 지금 보니까 스위스 은행을 다녀오는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된다. 그러한 이제 제보도 받았고요. 또 1976년도에 박정희 시대죠. 박정희 시대에 스위스의 외환은행 사무실이 개소됐다는 그런 이제 그 현지 교포은행가의 제보를 받아서
쭉 추적을 했는데 사실로 확인됐고요. 마침 이번에 스위스 쭈리히에서 그 외환은행 사무소가 있던 그 건물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외환은행 사무소 76년도에 개소됐던 이 사무실 위치가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박정희 스위스 비밀 계좌가 있었다고 하는 유나이티드 뱅크 UBS 예. 거기와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가까웠다. 76년에 왜 사무실을 이렇게 개설했을까? 이거 좀 확인돼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좀 이건 특별법 없이는 70년대 이런 사항을 확인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네. 옆에 안한구 총장님 계십니까? 옆방에 있습니다. 아니, 원래 저희가 안한구 총장님과 통화하기로 했는데, 안민석 의원님과. 아니, 우리가 지금 네. 2,000km를 최순실 루트를 따라서 독일, 스위스, 리텐슈테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5개 나라 2,000km를 지금 달려왔거든요. 차와 기차로. 그래서 공장장도 우리 격려를 해줘야지 이렇게 웃으면은 이건 뭐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해요. 하늘이 무너질 듯. 그렇게 하시죠. 예. 웃지 말고. 예. 웃지 마. 자, 의원님 잠시 계시고요. 안한구 총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총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총장님하고 통화하려고 했는데, 안민석 의원님이 많은 시간을 뺏었습니다. 지금, 최순실 은닉 재산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찾으신 게 있습니까? 또 추가적으로? 예, 지금, 몇 군데 지금 확인이 되었고요. 근데, 요번에 이런 점은 이미 최순실 재산 일부가 예. 누수가 되고 있다는 정황을. 누수요? 예. 지금 우리가 현행 법상으로 범죄 수익으로 확정이 돼야 몰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최순실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근데 현행법으로도 일단 확인되기 전에 예. 그런 정황이 있으면은 확정된 보존함이라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재산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누수, 예. 새지 않도록, 예. 예, 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일부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정황. 예를 들어서, 이미 밝혀진 그때 구매했던 호텔이나 이런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것 말고,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밝혀진 그 호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일부가 지금 팔렸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팔아서 현금화를 했나요? 재산들은 현금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한테 팔았죠? 이 재산을 형성할 때 예. 저희들이 추적해오는 그 부분들을 조력했던 그 팀들의 일부 회사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 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 말씀은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가 중간에 많이 등장했는데 그 페이퍼 컴퍼니가 다시 최순실 씨 부동산을 사는 것처럼 해서 가져갔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주체들은 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도와준 세력들이죠. 그러면 최순실 씨가 도로 가져간 거 아닙니까? 이름만 바꿔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내용은 일단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최순실 재산이 정리되고 있는 와중인 거군요. 그러니까. 네, 안 국장님, 저희들이 받았던 제보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독일에 있는 동포 여성분이요. 네. 이런 제보를 저희들에게 합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혹시 미리 잘 정리한다는 말씀하실 내용 아닌가요? 방송에 나오시려고 미리.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아직 정리 안 된 채 터뜨리신 거 아닙니까? 예. 아니요, 재산 처분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받은 제보가 프랑크푸르트의 안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최순실에게 월급을 받고서
어떤 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제보를 이제 해서 그 안 여사를 찾아가라. 해서 네. 이제 저희들 쭉 추적해서 그 이제 근무를 찾았는데 그 안 여사가 근무했다는 그 근무는 이미 다른 회사가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계셨던 안 여사라고 하시는 분요. 이미 지금 귀국을 했습니다. 국내 한국에 계실 걸로 추정되는데요. 예. 안 여사님은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최순실의 또 페이퍼 컴퍼니 한 부분을 정확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송을 지금 스피커로 쓰시는 거군요. 지금 방금 제보자를 찾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다시 안한구 청장님께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프레이즈 보고서에 등장했던 은행 근처에서, 지난 시간에서 다뤘던 유경수, 여사의 사촌 오빠가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스위스 은행, 외환은행 지점, 예. 혼자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유럽 기업과 거래가 없던 70년대에 만들어졌다가 유럽 진출이 활발해진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폐쇄한, 예. 의혹이 드는 지점, 그 지점에 가보셨나요? 예, 그 위치를 아까 안 의원님 말씀하신 네네. 5분 거리에 있다고 하는. 스위스 유니온 뱅크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같이 있거든요. 예. 같이 있는데 거기서 한 5분 거리 정도 남짓한 거리에 있는데 예. 그 건물들이 엄청난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과 같은 그런 비싼 곳이군요. 비싼 곳이에요. 예. 그 비싼 곳인데 이미 그 건물도 아마 83년도부터 이 보존해야 될 건물로 지정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곳에 그 비싼 곳에 스위스 사무소가 있었더라고요. 거래도 없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거래가 전혀 없는데 그만한 돈을 거기에 투입할 이유가 있었는지와 또 정작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있고 거래가 있습니다 한데도 지금 폐쇄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주는 스위스의 은행원을, 오래된 경력을 가진 은행원을 제가 만났는데, 자기도 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돌아오시면 듣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오랜 시간 지금 자비로 지금 계속 추적하고 계신데, 거기 유럽에서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후에 유럽에 갔더니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까, 혹시? 총장님?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기 와서 놀란 게, 예. 호수공장 신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팬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대구 청량으로 알지 않고, 네. 천둥 번개로 알고 계세요. 저희가 하도 심심해서 말씀하실 때 천둥 번개로 효과음으로 넣었는데 그렇군요. 뉴스공장 팬들이 해외에 참 많습니다. 저도 놀라운 안민석을 안민석님의 떠나오셨네. 일을 실감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지구상 동포들은 뉴스공장을 통해서 세상을 읽는구나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아쉬운 게 독일 최순실 재산을 도왔던 조력자로 저희들이 추정되고 있지만은 양혜경 전 삼성 유럽 본부장 이분을 이번에도 역시 만나지를 못했어요. 여러 차례 만나려고 노력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못 만나셨습니까? 네네. 저희들이 이제 오늘 밤 지새고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가거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프랑크푸르트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양혜경 씨 그리고 양혜경 주위의 분들은 반드시 이번에 저희들을 프랑크푸르트에 만나 주기를 알겠습니다. 집 앞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회피하는 걸로 저희들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꼭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양혜경 전 사장님. 네. 꼭 좀 만나주시죠.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는데. 네. 피하는 자 범인입니다. 네. 안한구 청장님 시간을 다 뺏으셨어요. 안민석 의원님이. 자, 두 분 고생하시고요. 언제 돌아오십니까? 여기 양혜경 사장 만날 때까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 뉴스공장 고정 시간에는 두 분 다 돌아오시기를 빕니다.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원구 전 청장님한테 자세히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안민석 의원님이 시간을 다 뺏었습니다. 네, 두 분만 남았습니다. 요즘 연일 문건이 청와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종을 청와대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자, 여야 이 문건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저희는 여야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이소현 기록학회 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기록학회도 있군요. 기록학회하고 기록관리학회 두 학회가 양대학회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나요? 기록학회는 저는 뭐 문헌정보학 전공한 사람이지만 역사학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시고 기록관리학회는 문헌정보 쪽 선생님이 많이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양대학회 중에 한 군데 회장님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는데 자 이제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런 기록물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많이 들어보실 테니까 청와대에서 이전 정부의 문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는 의인이 남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문서가 너무 여러 곳에서 계속 나와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무슨 음모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많이 남길 수가 있는가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선 기록물을 많이 다뤄본 분으로서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예전 문건들이 막 나온다든가? 서울시에서 서울시청사 레노베이션 하면서 직원들이 다 임시공간으로 옮기고 나서 기록연구사하고 학예연구사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두 명이 2인 1조로 이제 전체를 턴 적이 있는데 조선 총독부 시절 문서부터 나왔습니다. 조선 총독부 1933년 조선 하천조사연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실마다 캐비넷 같은 것들이 항상 거기 있지만 항상 거기 있어서 벽처럼 보이는 가구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하나 있었고 그래서 세종시로 이제 공공기관 이전할 때는 아예 작정을 하고 이관하는 곳에 이제 이때는 중앙부처 중심으로 처음에 그 기록물 관리 연구사들이 다 배치가 된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걸 다 알고 다 사무실 직원들 이사한 다음에 다 털어갖고 또 엄청난 거 많이 찾아냈죠. 아하. 이거는 흔한 일은 그러니까 매우 드문 일은 아닌데 이제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데 이제 기록연구사들이 매년 일을 제대로 했다면 이게 매년 털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처음 갔을 때 터는 거고 그다음에 매년 터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2010년에 재헌의회 의사록이 나왔거든요. 그게 부산에서 나왔다는 거죠. 재헌의회 때. 예. 그러니까 1948년도 재헌의회 의사록이 국회기록보존소에는 없었는데 부산시 교육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 기록연구사가 배치가 돼서 문서고랑 이제 이런저런 공간을 다 털어보니까 뭐가 나왔는데 이제 왜 거기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또 국회 직원이 뭐 6.25 때 정도에 그걸 들고 피난 갔다가 관공서 어딘가에 맡겼는데 그 건물이 뭐 이렇게 저렇게 기관이 옮기면서 교육청에 관할이 됐다. 이런 시나리오가 좀 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막바지에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해서 그러니까 청와대 전 직원이 익명으로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우리가 다 파쇄했기 때문에 남아있을 리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 같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자기들이 다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남았지? 그러나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처음으로 연구사가 배치돼서 털었을 때 이제 오래된 문서가 나오는 거고 연구사가 배치된 다음에는 이게 원래 학자들 사이에 제가 학문적 용어를 애써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매년 한 번씩 그거 조사해야 돼요. 기록물 조사를 원래는. 사무실마다에 부서마다에 있는 기록관리 담당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업무는 딴 게 있지만 이제 서무처럼 그 업무를 맡는 분하고 기관마다 배치되어 있는 연구사하고 이제 팀이 되어서 매년 문서들을 정리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폐기할지 보존할지 뭐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시절 문서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는 기록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다. 아하.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거 일을 안 했구만 이렇게. 예,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파괴했는데 있을 리가 없어라는 말이 이게 자기들이 불법을 한 걸 인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좀 이해가
저라면 끝까지 말 안 할 것 안 말도 같은데요. 안할 것 예, 이게 같은데. 지금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뭐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이 많지 않은데 네. 기록물 무단 폐기만은 그래요.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대통령기록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고 은닉하고 유출하고 막 이러면은 네. 그 7년인가요?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엄청난 벌을 받게 돼 있는데 어허. 그러니까 이게 예. 상충되는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다 파기할 수 있을 리가 없어. 예, 그거는 라는 주장도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 기록물을 그렇게 공개하면 어떻게 이런 주장을 동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공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말하면 안 될 내용을 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파기했다면은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했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있을 리가 없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죠? 예. 네. 엊그제 저희가 이제 그 기록학회하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알권리연구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렇게 네 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문 발표했는데 거기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단 폐기했다는 직접 증거가 나왔으니까 수사하고 고발하라. 고발하라. 예, 그게 저희 요구사항입니다. 이거 그러면- 무단 폐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그렇군요. 그것도 범죄 사항이군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문건들의 내용들이 이제 지금 각종 국정농단의 증거물로 쓰여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한편으로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기했다는 사실 자체도 고소 내용이 되는군요. 예, 네. 저희 요구사항이 3개였는데요. 첫째는 이번에 발견된 기록들도 마찬가지고 황권한대행이 이제 위임받아서 지정한 기록도 저희는 그거는 법에 근거가 없는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글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자체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 기록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걸 다 공개하라라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요. 두 번째가 무단 폐기 조사해서 처벌하라. 세 번째는 이 이관 전반적인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서 또 조사하라. 이게 세 가지가 제대로 요구사항입니다. 되지 않았다 아예. 예, 이게 지금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기록법은 여러 가지 정치적 전쟁 상황 그렇죠. 속에서 아주 너덜너덜해졌는데 이번 일이 아주 뭐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다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이건 공개도 되고 이건 공개할 수 없고 뭐 이렇게 구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중에 일부는 이것은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로 연결되니 검찰에 넘기기도 하고 이런 행위 전체를 지금 야당에서는 불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학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대통령기록법의 1조의 법의 목적을 보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인 거죠. 마침 또 법적 책임을 묻는 지금 단계에 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죠. 응? 그걸 이제 공개도 여러 차원이 있죠. 완전히 국민들한테 네. 이 또 학회장 같지 않은 말이라고 하시겠지만 까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 단계도 털어서 깐다. 그렇죠. 털어서 깔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법원에만 제출한다고 하는 거는 완전 공개하는 거랑은 또 아니죠.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뭐 완전히 다 유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법적 검토를 통해서 예.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거를 열고 나머지는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거 유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나 만약에 모든 게 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예.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대통령 기록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런 거는 좀 법의 취지를 생각해서 보호할 건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저희가 했을지도 거꾸로.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이번 상황은 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특별한 대통령이잖아요. 아주 특별한 분이죠. 네네. 근데 이런 분이 나올 것을 예상을 못하고 저희가 대통령 기록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법으로는 이번에 벌어진 일들을 굉장히 복잡한 일이라 뭐 한마디로 말할 수도 없지만 지금의 법으로는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벌어진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데 대통령 책임을 강조하며 만든 기록물 법이니까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대통령이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런 문서는 활용돼야 된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네. 기록으로 그것을 소명을 해야죠. 그렇죠. 기록은 책임 행정의 도구니까요. 그런데 그걸 무조건 할 수가. 예. 그걸 무조건 안 보여주려고 한다거나 네. 그것을 이런 식으로 발견했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막 고발하고 이러면 네.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랑 네. 고발했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문서 세단기 이용해갖고 수십 대를 이용해서 파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고발도 하고 그렇죠. 이 고발도 하고 그럼 그러니까. 저희가 참 저분들이 기록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해드릴 수가 있지만 좀 그런 거는 일체 모른 척하다가 예. 이날 입대껏 벌어졌던 예. 일들 다 모른 파쇄한 척하다가 거는 박수 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내가 파기했다. 예. 심지어는 막 내가 내가 다 파기했는데 발견했을 수 있을 리가 없다. 라고 말해놓고. 이런 말을 해놓고서 이거 고발하는 거는 뭐지 이런 생각 좀 하게 되죠. 뭘 감추고 싶은 거지 이런 생각하게 되죠. 회장님. 네. 저희 방송하고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도 그러시고. 아하, 그렇군요. 아주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나온 문서 중에 일부를 아예 인터넷에 공개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든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하려면은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제 저라면 이제 그렇게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발견된 게 처음에 300건 정도였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수천 건에다가 앞으로 또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 제가 말하는 건. 전 국민이, 알아도 되겠다 싶은 내용. 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공개를 할 수도 있겠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이라든가 또는 자료를 무조건 숨기는 게 자료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결국 그렇죠.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모든 기록은 전국적으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면 네. 굳이 생산해서 관리할 이유가 그렇죠.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죠. 결국은 그러니까 나중에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정기록 제도조차도 예. 이게 뭐 영원히 숨겨두겠다고 영원히 보호하겠다는 제도가 아니라 좀 꺼림칙한 기간 동안에는 가려줄 테니 그거 믿고 많이 생산해라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개를 전제로 한 거죠. 예전에는 정권 바뀔 때마다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 만약에 정권이 바뀔 게 염려돼서 꺼림칙하다면 법으로 보호해 줄 테니 문서를 많이 생산해서 차후에도 역사의 기록으로도 참고하고 다음 대통령도 이 회담 때 혹은 이 협정 때는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참고하라 이런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문서가 보물이라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국정농단과 관련된 일들은 저희 일반 국민 모두가 사실은 관계자거든요. 그렇죠. 예, 촛불 집회에 나가서도 이 국면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문서 일부는 당장 볼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일부는 뭐 대통령이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했고 뭐 개인의 신상이 있다든가 그런 거 말고 저희는 사실 성형수술에 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건 기록물로 없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그걸 초래한 문서들이 있다. 초래한 내용들. 그건 저희도 국민이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일단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안 공개하시는 됩니까? 분들 쪽에서는 네. 뭐 공개 여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자적 입장에서. 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공공문서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미 네. 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서, 이 발견 문서라고도 부르고 캐비닛 문서라고도 부르는 이 문서들에 학회에서는 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저희도 캐비닛 문서라고 부릅니다. 턴문. 다른 자료하고 같이 검색되라고. 캐비넷 문서. 캐비넷이라고 하면 안 나올까봐. 그래요? 예. 근데 그 캐비닛 문서들에 대해서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제가 전해드린 게 두 주체가 이제 정보공개 네. 청구를 했어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했고, 그 다음에 그 송기호 변호사가 했다고 네. 또 들었는데요. 그럴 법한 분들만 했네요. 그렇죠. 뭐 다른 분들도 다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클릭 몇 번이면 착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청구를 받게 될 쪽이 아마 대통령 기록관일 것 같아요. 이관을 기록관. 했다고 네. 하니까. 근데 문제는 대통령 기록관에서 이 기록들을 다 훑어보고 어떤 것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비공개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이 비밀인지 판단할 수 있는 네. 역량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역량이라고 하면 실제 그 지적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판단을 내릴 이 정치적인 아주 그냥 그렇죠. 정치적인 에너지가 아주 꽉 찬 이 공간 그렇죠. 안에서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여당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뭐 그럴 수 예, 있겠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정무적 정치적 역량이 없다고 판단해서 질질 끌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책임질 수 지금 없으니까. 좀 애매한 게 지금 네. 또 대통령 기록 관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에요. 네. 기억하실까 몰라도 2008년에 그 봉화 유출 갖고 이제 생 난리를 그렇죠. 생 난리를 치면서 생난리 또 나왔어요. 예, 전문용어. 예.
대통령기록법을 또 한 번도 저는 큰 난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생난리로. 네네. 생난리를. 근데 그게 대통령기록법에 뭐가 있냐면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대통령기록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예. 대통령기록을 이관하고 나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기록관장이 네. 관장으로 임명이 돼갖고 그걸 보호하는 책임을 그렇죠. 지도록 돼 있는데 네. 2008년에 그게 봉화 맞겠죠. 유출을 핑계로 바꿔버렸어요? 예, 임상영 관장님이라고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관장을 고소해서 고발해갖고 결국은 뭐 무죄 판명이 났죠. 내쫓은 다음에 그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시던 양반이 이제 대통령 기록 관장이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8년째 아마 8년째 관장으로 계세요. 아, 그런 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입장이 개입되지 않다고 볼 수 없죠. 그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내리게 되는 근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학자들은 그런 추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리한 걸.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위임의 근거로 들었던 법조항이 예. 대통령기록법의 2조예요. 근데 예. 2조를 보면 대통령 기록을 생산하는 대통령에는 당선자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있다라는 조항인데요. 예. 그 조항을 굉장히 무리하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기록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판정 내린 거라 저희는 공식 비공식 경로를 다 동원해서 당시에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성명은 뭐 이미 이따만하게 발표를 했고요. 이따만하게요? 이따만하게 예. 발표를 했고. 전문용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현직 교수님이시고 네, 학회 학회에서. 회장님이시고 그렇죠. 하지만 저희 방송한테 굉장히 잘 맞는 분이셔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고정 코너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 기록물이 맨날 유출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고정 코너를 만들까. 매일 아침 7시 반에 와야 되는. 근데 어쨌든 네. 예. 법적 유권 해석을 법제처 해석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들으면서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여야의 입장 말고 학자들 양대학회 회장님의 입장 이었습니다. 이수연 기록학회 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 동향, 성향을 사찰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 사법부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 저희가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현직이십니다. 현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차성안 판사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도 섭외하면서 현직 판사님이 나오실까 했는데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저보고도 뭐 나가지 말라는 충고를 하는 분도 많았는데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 조사가 거부되는 상황에서 참 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가 않아서 아고라에도 뭐 청원을 이제 그러니까요. 아고라의 청원도 직접 하셨고. 저는 이제 전직 판사님들은 이제 정치인 될 걸 하면 제가 스튜디오에 모시곤 한 적이 많은데, 현직 판사님은 법복을 입으시고 이제 높은 데 계신 것만 뵙다 보니까 제가 피고로. 앞으로 법정에서 뵙게 될지도 모르니까 제가 정중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뵙게 되면 제가 기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언론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부에서는 뭐 다른 용어로 부르겠지만,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이 사건. 이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제가 3월 25일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그 판사들의 연구단체하고 그다음에 연세대하고 같이 개최했던 3월 25일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이제 행정처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만한 그 제왕적 대법원장의 어떤 권한 분산이나 그다음 비대화된 행정처를 뭐 다시 구성해야 된다. 이제 그런 민감한 내용들을 다룬 토론회인데요. 사실 그거를 막기 위한 게 가장 컸습니다. 예. 처음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 예. 그리고 사법행정처. 예. 법원행정처가 이게 이제 문제가 많다. 예.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현직 대법원장이 불편해할 그런 내용을 토론회를 3월에 열었다. 예. 거기에 출발해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토론회에서 또 하나 민감한 게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그 법원 쪽 발표자의 이제 김 부장 판사님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분이 그 전국 법관 3,000명,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장님 개인 메일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까지 포함된 그
코트넷 내부 메일로 보내는 형태로 네. 3,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그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나 사법행정권자의 네. 어떤 의중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냐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뭐 80% 이상이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대법원의 어떤 판결, 상급심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도 뭐 40, 50 이렇게 나와서 사실 그런 거는 뭐 1, 2% 사실 나오면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판사가 이제 자기 소신에 따라서 모든 걸 행동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결과가 이제 언론에 공표되는 거를 막고 싶으셨겠죠. 예. 아하.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판사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대법원장 눈치를 보느냐. 예, 약간 뭐 예. 단순화하자면 예, 단순하자면 예. 이 그 판사님들은 단순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셔가지고 예. 제가 단순한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예. 대법관 눈치를 보느냐 예. 판결할 때 예. 본다 80%. 아니요. 그러니까 판결할 때는 그러니까 40에서 50 정도가 이제 그런 절반 정도는 보고 그런데 그 결론으로 예. 혹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걸 걱정하느냐가 80%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재판과 사법행정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상고법원을 도입하냐 마냐 이제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를 개혁하는 거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자극적인 이슈긴 한데 정관예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은 사법행정이라고 부릅니다. 행정, 재판에 행정.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재판이라고 부르는 건 판결을 하는 건데 네네. 두 가지를 나눠서 설문을 했습니다. 나눠서. 근데 전자는 80%가 약간 그런 눈치 뭐 비슷한 걸 뭐 판결을 제어한 법원으로서의 이제 일처리들, 예. 예, 행정 예. 이 부분은 눈치를 보느냐 눈치를 본다. 그게 이제 좀 높게 나왔고 80%가. 그리고 이제 재판 관련해서 상급심과 뭐 무관하게 계열 판사가 판결할 자유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눈치를 본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달리 판결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이제 있다는 게 40~50%가 나왔습니다. 예. 그게 눈치 본다는 거잖아요. 뭐 표현은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결과를 공표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 토론에. 실제로 그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제 기획팀장이었던 그 A 판사, 뭐 아주 훌륭한 판사인데요. 그 판사를 기획조정실의 요직 중인 요직입니다. 예. 이제 거기 이제 심의관으로 발탁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양형실장이라고 불렸던 그 이상임위원이라는 역시 고등부장이신데요. 그분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3월 20일 토론회를 가급적 작게 그다음에 설문조사는 언론에 공표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달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행사를 주관한 그 기획팀장이면 핵심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심의관으로 발탁해서 오히려 그걸 막는 일을 맡기려고 한 거죠. 예. 그렇군요. 그 행사를 조직한 핵심 인물을 좋은 보직으로 옮긴 다음에 예. 그 행사가 예. 작게 그리고 여론조사, 그 설문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예, 그게 사직서를 내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됐죠. 그럼 이 인터뷰를 했다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는 판결은 아니지만 예.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는 생각을 염두에 두셨겠네요. 당연히 자동으로. 아, 이번에요? 예.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제가 뉴스 공작을 죄송한데 제가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근데 이제 나중에 너무 다행입니다. 예, 들어보셨으면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뭐 이게 되게 다른 기존에 제가 이제 좀 뭐 출연하거나 기고했던 언론과 달리 달리. 좀 뭐 약간 좀 세다거나 아니면 알겠습니다. 예, 영향력이 이미 높다고 늦으셨고요. 했습니다. 예. 이미 늦으셨고 예, 모른 채 섭외가 됐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아달라고. 예.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뭡니까? 이 블랙리스트 얘기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단은 이제 그 뭐 이 판사가 예.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는 그런 일을 못 하겠다. 이제 사직서를 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무마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심의관 부임 발령 당일날 겸임 해제라고 해서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인사명령이 났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사법부 역사상 제가 알기로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떤 의미죠, 그게 그러니까? 자른 거예요,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니까? 타협이죠. 그러니까 뭐, 그 사직은 좀 뭐, 무마하면서 네. 그럼 나는 이 일은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본인 희망을 뭐 반영한 것도 있겠죠. 다시 돌려보낸 거지, 일선 재판으로.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무마해달라고 했는데 예. 그분이 그걸 못하겠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내셨죠. 사직서도 냈고 예. 그랬더니 그분이 좋은 보직에 갔지만 사직서 그 일을 하라고 저를 부르는 거라면 예. 저는 못하겠습니다. 예. 라고 사직서를 냈더니 예.
그래 알았어 그럼 잘라 이렇게 예. 된 거죠. 그러니까 잘랐다면 판사의 직을 잃었겠죠. 근데 네. 제 말은 업무를 그럼 네. 그래 행정처 심의관 일은 네가 싫으니까 하지 말고 네. 원래 법원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사직서를 냈다가는 그거 네. 자체가 하나의 또 스캔들이 될 수가 있어요. 사직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예. 보직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겸임 바꿔서 해제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겸임 해제. 예. 겸임 해제 같은 단어가 등장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느껴지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이 또 무슨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례적인 일이 나니까 네. 사실 뭐 판사 사이가 좁은데 다음에 소문이 났죠. 네, 뭐 그래서 그게 그런 이제 일이 처음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언론 기사가 됐고 거기서 무슨 뭐 그 약간 자극적으로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이 나왔고 네. 이게 뭐냐 우리가 진상조사를 해보자. 블랙리스트라는 네. 이야기, 그런 문건은 어떤 식으로 처음에 거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진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상임위원이라는 분이 양형실장이라는 분이 업무를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는데 3월 25일 토론회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나중에 이제 기획조정실 가면 거기 컴퓨터에 네. 비밀번호가 걸린 그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는데 네. 나중에 다 뭐 비밀번호 풀어서 열어볼 거 아니냐. 네.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 들었다는 거를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제 진술을 한 게 뭐 밝혀진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된 거군요. 양승태 대법관이 싫어할 만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리고 법원 행정처, 법원 행정처가 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일 했다가 이제 보직에 불이익을 다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대상 기구인데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의 바로 직속 기구인 거죠. 그렇죠. 예. 인사도 관리하고 뭐 하는 승진도 관리하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런 설문을 발표를 좀 축소하고 싶고 언론에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니까 그 회의 핵심 인물을 좋은 보직에 보내면서 야 그건 좀 잘 무마해봐 했는데 그분이 그럴 거라면 난 안 가겠다고 하면서 해지가 됐는데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이례적이라서 어떻게 됐는지 이제 파헤치다 보니 그분이 거기 가기로 결정돼 있을 때 거기 상관이 야 거기 가면은 컴퓨터에 뭐 뒷조사한 파일이 있는데 그거 놀래지 마.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보직으로 갔으면 그 파일을 당연히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을 것이고 보게 될 테니 놀래지 말라고 미리 언지를 주었다.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이제 약간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그 A 판사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인간 성격도 좋고 뭐 인품도 훌륭하고 재판도 아주 잘해서 사실 그 연구회 멤버가 아니더라도 뭐 그 요직에 갈만하다는 평판은 충분히 있는 알겠습니다. 반드시 미끼로 준 건 아니고 갈 자격이 있어서 갔는데 겸사겸사할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가서 그런 일을 시키니 나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하기 전에 거기에 블랙리스트가 그러니까 라고 불릴 만한 판사 뒷조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어. 그러니까 놀래지 마. 비밀번호 걸린 뭐 이런. 그러면 판사들이 열받을 만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연리를 받은 게 이제 근데 문제는 이인복 전 대법관님 신망이 꽤 높다는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했어요. 예, 그분이 조사를 했는데 실망스럽게도 물론 이제 사실관계를 많이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추가적으로 밝혀진 게 그 중복가입 금지라고 그 이제 행사를 주최한 그 연구회 회원수를 급감시킬 만한 그런 이제 조치 같은 것도 실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분야 연구회라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법원의 판사들이 뭐 저는 형사법 연구회 무슨 뭐 의료법 연구회 그런 이제 가입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2개 이상 하나만 가입하고 2개 이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10여 년 전부터 거의 사문화가 됐어요. 바보 같은 규칙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사무단이 매년 바뀌는데 뭐 1, 2년마다 바뀌는데 뭐 당연히 여러 개를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문화돼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올해 2월에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가입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다 강제 탈퇴 처리하겠다. 만약에 정리를 안 하면. 그럼 그 결과는 국제인권연구회가 가장 늦게 만들어졌거든요. 아하. 그럼 거기 회원은 그냥 반토막 이상으로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그것조차도 3월 25일 토론회를 축소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그것도 이제 대비 문건 2개까지 만들어가지고 대법원장을 불편하게 만드는 학회를 어떻게 제압을 할까? 근데 다들 판사들이니까 이게 불법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규정 없는 규정을 찾고 하다 보니 이미 사문화된 걸 끌어들이는 사실상 동호회 2개 하면 안 돼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심각한 거는 그러니까 고등부장으로 이루어진 그 서너 명의 그 행정처 실장들이 있거든요. 실장님들이. 그 실장님들까지 다 포함한 또
저기 처장님 처장님 대법관이시죠. 그런 회의에서 그런 문건을 만들어서 수차례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판사들이 보기에 이게 무슨 조그만 동호회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가 판사들을 상대로 하게 돼서 조사를 요청했는데 조사 결과에 이런 것도 밝혀지긴 했지만 가장 관심사였던 블랙리스트는 사실 밝혀진 게 없나 보죠? 이제 그거 관련해서 기조실에 컴퓨터 자료를 물적 자료를 동결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가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인복 전 대법관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행정처에서 거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 좀 이상한 게 대법원장님이 이인복 전 대법관님한테 정권을 위임해 주셨거든요. 정권이 있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거죠. 항명이죠. 어떻게 보면 행정처장이 이제 대법원장님 밑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심되기로는 그건 말만 정권이고 정권이 아니었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 진상조사 결과도 그 사실관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장이나 처장,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어떤 관여하에 져야 되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냥 행정처도 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끝내버렸고 가장 결정적인 그 파일은 조사도 하지 않고. 이게 보통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있었다면 그 책상, 그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당시 판례까지 뭐 판사들이 철저해서 검토를 했는데 대법원 판례 중에 그 근로자의 어떤 문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긴급한 경우에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거를 정당 행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소송을 조각시킨 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가 검토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안 된 거죠. 사법부 내에서 법을 어긴 거네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사법행정권자라면 책임 있는 사법행정권자라면 반드시 조사했어야 될 요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니 블랙리스트가 저 컴퓨터 안에 있다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판사 이유가 뒷조사 파일. 그렇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뭐 프리징 그 상태로 얼린 다음에 뭐 더 이상 못 만지게 한 다음에 그거를 압수수색 하서라도 그 프렌직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판사들 사이에서도 그건 상식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압수수색은 이제 좀 법적인 용어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법행정권자가 그게 만약에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그럼 법원 바깥에서 지금 뭐 서울중앙지법에 형사가 고소돼 있으니까 좀 민감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바깥에서 벌어졌으면 압수수색할 만한 사안인데 당연히 조사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컴퓨터, 정작 그 컴퓨터를 조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판사님들이 따로 모였잖아요. 전국 판사들이. 그게 1차 회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전국 판사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례적으로 전국 판사들이 모여서 뭘 의결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언론을 보면 이제 뭐 사법파동이 난다 안 난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역대 사법파동 중에 가장 많은 판사회의가 열렸고 단기간에 그다음에 사실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이런 식으로 95% 이상 선출돼서 된 것은 없습니다. 이건 사법부 역사상 사실 처음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이건 뭐 전례가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인적 책임을 규명을 해라. 도대체 처장, 실장, 차장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회의를 수차례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 진상조사위원회 뭐 부족하지만 뭐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끌었던 그 진상조사위원회의 원 자료를 보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료가 삭제됐다는 소문이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삭제됐을 그 염려가 되네요. 뭐 깡통 컴퓨터를 받았다는 소문이 좀 났는데 저도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디지털 포렌식까지 염두에 둔 방식을 제안해서 당연히. 그래서 증거보존 조치를 하고 우리한테 조사권을 위임해 주면 판사들이 그 내용을 직접 보겠다. 그 위원들 몇 명이. 가장 법을 잘 아는 집단이 모여서 우리가 법대로 하겠으니까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네요. 그게 첫 번째 추가조사 결의와 그다음에 이제 책임규명에 관한 책임규명 결의였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면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전국법관대표회가 모델로 한 미국에는 뭐 이런 게 이미 다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그래서 미국 연방법관대표회라는 게 있는데 그거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상설화하자. 그게 바로 전국법관대표회 상설화 얘기였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해서 행정처를 축소시키고 견제하자. 법원 내 민주주의 장치를 만들어서. 지금은 법원 행정처라는 게 뭐 대기업의 인사과 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은 진급을 하고 말고 다 결정하는 건데 그것이 어쨌든 법관들도 생활이다 보니까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법관들은 판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떤 외부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견제 장치로
법관들이 모이는 대표회의를 만들어서 네. 그런 압력이 있거나 알게 모르게 하면 네. 막도록 하는 네.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지금까지 무조건 대법원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 그런 장치도 만들자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예. 추가 조사해야 예. 된다. 그런 결과를 내서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를 했겠네요. 그렇죠. 그럼 또 조사 좀 합시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역시 뭐 신망이 좋은 분인데 역시 그 신망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걸 제가 이인복 전 대법관님과 비슷하게 느꼈는데 거기서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게 열립니다. 대법원.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신영철 전 대법관 기억하시죠? 네네네. 촛불재판 막 이렇게 촛불재판에 이제 개입하고 배당에도 개입했는데 네. 법관을 마음대로 배정했던 네. 사람이죠. 그때 네. 어떻게 처리됐냐면 진상조사위원회 똑같습니다. 진상조사위원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열어서 여기서 구두경고를 요청하고 예. 그래서 구두경고가 끝났거든요. 사실 이건 탄핵이 구두경고. 될 만한 사유가 이렇게 정치 징계 하나 없이 끝났는데 이번에 똑같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하고 이인복 전 대법관님이 예. 그다음에 전혁 전 대법관님이 이끄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예. 결과를 딱 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그 의혹에 판사 지조사 파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행정처 실장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고 그다음에 처장님 고영한 전 처장님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구두 경고죠.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방패막이의 결정을 내렸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이제 대법원장님께서는 추가 조사 책임 규명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도 개선만 하겠다 하면서 갑자기 상설화 결의만 딱 받아서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를 이제 그냥 거부해버리셨고 이제 그 이제 추가 조사 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최한동 부장판사님이 어제 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직서를 내시는 일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사직서를 낸 것도 언론에 보도됐는데 사실 사직서를 냈다는 게 어떤 의미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은 판사님이 대법원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뭐 사직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게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 사직해서 사실 뭐 정관 변호사로 일하고 막 이런 식의 사직을 혹시라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저희 법원이 잘못한 거고 뭐 저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근데 이제 아까 A 판사가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결국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무력한 상황에서 사직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게 말하자면은 그런 정당한 요구를 하고 정당한 조사를 해달라고 대법원장이 요구했음에도 그게 무시당하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판사들, 현직 판사들은 사직이라는 것으로 항명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항의하고? 그러니까 다른 법관들과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내가 사직서를 쓸 테니 제발 이 일을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분이 쓴 글을 보면 절절하게 제가 감동한 게 2009년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부의 자정을 못하고 넘겼다. 우리가 또 2017년에 그렇게 또 넘긴다. 그럼 우리 사법부가 과연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게 담겨 계시거든요. 사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시고 갑자기 법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군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 아고라 청원 글에 이제 첨부한 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가 만약에 이 일이 사법부에서 묻힌다면 판사직을 내려놓을지를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이제 저는 결심이 굳지 못해서 또 안에서 계속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적어도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계속 노력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한동 부장판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결코 나가서는 안 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신 걸로 저하고 친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법원장님께서 그 사직서를 저는 받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싶고 오히려 이제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고 이런 추가 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마음을 좀 돌리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게 듭니다. 이제 일반인한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하도 답답해서 아고라 청원도 하신 거고 그렇죠. 하도 답답해서 이상한 방송에 섭외를 받았는데 이상한 방송 진짜 제가 듣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들으시면 안 나오셨습니다. 안민석 의원 방송 이렇게 들으시면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법부 가장 그러니까 입법 행정사법부 중에 그나마 가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영향
있지 않고라고 예. 생각하던 사법부도 사실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고 사법부 내에서도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해서 뒷조사를 하고 있었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판사들이. 그래서 헌정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분을 토하고 조사하라고 하는데 조사는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고 일반인들은 모르죠 잘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답답해서 나오신 건데 그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자는 얘기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끼리 이게 해결 못할 일이면 국회 국정조사라도 요구하자. 그러니까 이제 재판과 사법행정이 구분되기 때문에 사법 재판은 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없죠. 사법행정은 예를 들어 뭐 상고법원 이슈 같은 경우도 국정감사 대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법률적으로 국정감사나 조사 대상이 된다는 건 뭐 인정하고 사실 필요성도 만약에 추가 조사가 결국 뭐 내부에서 좌절된다면 뭐 그런 식의 요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정당성 자체는 부인하기 힘든데 이제 판사로서는 좀 참담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피하고 싶은 거죠. 뭐. 예. 3건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 못해서 입법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 이 행정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와서 해결해 달라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 사법부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2차 회의가 있죠. 2차 회의 결과 또 양승태 대법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전히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도 개선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법원장을 호선하거나 사무분담을 판사의 운영위원회를 뽑아서 하도록 한다든가 이제 뭐 고등부장 승진자를 없애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문적인 내용은 2차 회의 후에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생각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차성한 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네, 방금 진행한 차성한 판사님에 대한 문자가 많습니다. 네, 힘내시라는 문자, 토닥토닥 한다는 문자. 사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울컥하셔가지고 방송 중에 제 얼굴을 보고는 울컥하기 힘들거든요. 네, 말씀하시다가 동료 판사님이 사직서를 낸다는 그 절실함이 이제 갑자기 몰려왔나 보죠. 인상적인 인터뷰였고요. 오늘 첫 인터뷰에 반응도 많습니다. 오늘 기록학회 회장님 나오셨죠? 꼭 고정해 주세요. 턴다, 깐다. 현직 교수님이자 현직 학회 회장님으로서 표현력이 너무 와닿습니다. 고정 코너 만들어서 일제강점기나 재헌의회 의사록도 소개해 주시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 관련 문자가 계속 오네요. 목소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니 사안에 집중을 하셔야지 목소리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아고라에 서명하러 갑니다. 판사님 울지 마세요. 판사님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판사님들끼리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보니 단어가 턱턱 걸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방송보다 쉽게 이 사안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뉴스공장을 보다 보면 자꾸 공장장에 눈이 가는데 저는 변태인가요? 저는 남자인데. 자, 헝가리 사는 누가 멀리 사나 몰랐습니다. 헝가리 사는 정치자 마침 안민석 의원 오셨는데 반갑네요.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누가 너고 가깝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꼴찌는 접니다 그러면서 베란다 문을 열면 TBS 건물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또 한 분이 가깝다고 하셨는데 누가 너고가 가깝나도 대결 중입니다. 불친절한 S 여기까지입니다. 뉴스공장의 영원한 고정입니다. 황교익 마클레임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초기엔 저희가 이제 신화를 깨부신 역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바쁘고 불성실해져가지고 깨지는 신화가 잘 없어요. 별로 그렇게 열심히 나왔잖아요. 저처럼 열심히 나온 출연자가 없을 텐데. 굉장히 억울한 표정으로. 다른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게 진행된 지가 한 몇 주 된 걸로 아는데 저도 안 들어가지고 주말 특근이라고 저희가 있어요.
예, 저 한 번 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중 방송에서 한번 알려드리는데 토요일 날 1시간 동안 네. 일주일간의 핵심적인 방송을 리바이벌을 하면서 저희 패널들이 직접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해요. 그러니까요. 예. 내일 직접 하신다면서요. 예. 그 재활용 방송이라고 볼 수 있죠. 주말 특권 예. 재활용 방송. 진행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패널들이 하시고 경쟁이 심합니다 이게. 그래요? 예. 제법. 그럼 굳이 제가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분들한테 양보할 수 있어요. 뭐 주말이라고 뭐 특별하게 출연료를 높여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직 모르셔가지고 주말에 방송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토요일 날 1시간을 한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아니라 패널들이 직접 진행하면서 보통 저를 까죠. 자, 처음으로 고지합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황교익 마칼럼니스트가 진말 특허를 진행한다고 하고 오늘 주제는 뭡니까? 뭐 지난주에 사실 삼계탕 이야기 하려고 나왔었는데 개고기 얘기만 하다가 네, 개고기 이야기 하려고 네. 했습니다. 또 내일 중복이죠. 네, 중복. 중복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초복, 중복, 말복을 나눴을까요? 고기 먹자고. 굳이 세 번을 나눠가지고. 여름이 사실 길어요. 길죠. 우리 한반도 여름은 특히 습하고 막 기온이 더 습해졌어요, 요즘은. 네, 막 축축 처지죠. 이럴 때, 복나라의 풍습들은 우리는 뭐 예전에 조상들이 뭐 속 걸어놔놓고 뭐 개만 잡은 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천엽이라는 게 훨씬 더 많았죠. 천엽. 네. 개울 옆에서 요즘처럼 뭐 물고기가 뭐 그렇게 귀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물반 고기반이었을 때 그때 대충 물가에서 뭐 해작 끓이면 뭐 물고기는 상당히 많이 잡거든요. 그걸 솥에 넣고 우거지, 시래기 넣고 된장 풀고 뭐 이 적당하게 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 그냥 맛있는 탕이 하나 되거든요. 그거 이제 훌훌훌 겨울 옆에서 먹으면서 일종의 피싸하는 거죠. 그 긴 여름을 이제 3번 그 정도 이렇게 넘기면 또 농사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뭐 이러니까 막 이게 3번 일부러 계기를 만들어서. 예, 그렇게. 중복이라고 해서 뭐 초복과 다른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개고기가 강력하게 우리한테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아마 천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 그게 조금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또 해외에서도 뭐 비난을 많이 하고 예, 뉴스가 많이 그렇죠. 되고. 근데 보신당, 개고기에 대한 거부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이 특히 했죠. 그래서 뒤로 자꾸 못 먹게 하니까 그 대체로 나온 게 이 삼계탕이에요. 아, 삼계탕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날에 닭을 잡아먹는 풍습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닭 탕에다가 삼계 인삼을 강조하는 삼자를 앞에 놓고 뒤에 개탕이라고. 저도 처음에는 숫자 3인 줄 알았어요. 인삼에 3인 줄 모르고 뭔가 3가지가 들어가나? 그래서 3개라고 했나요? 그렇죠. 이게 삼계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은 1970년대요.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음식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그때 이름은 개삼탕이에요. 닭이 먼저고, 인삼은 뒤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대로, 그러니까 이 삼계탕을 보면 안에 인삼, 그 쥐꼬리만한 거 하나 냄새만 나죠. 그렇죠. 냄새만. 달랑 하나 들었잖아요. 그게 인삼이 주재료가 아니라 보조재료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황기나 대추나 밤이나 마늘이나 뭐 그 정도의 역할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인삼이. 그런데 그걸 앞으로 삼계탕이라고 내놓기는 사실 마땅하지 않은 거죠. 근데 왜 70년대에 그게 개삼탕 3이 앞으로 나온 거죠? 인삼이 보양 음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인삼을 대량 재배해서 민간에서 흔히 먹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1970년대입니다. 역시 또 산업화
그렇습니다. 상품화하고 연결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인삼을 재배하다 보면 그 뭐 3년간, 5년간 뭐 이런 것까지 빼내기 그 전까지 중간에 이렇게 솎아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좀 많이 뿌렸다가 그래서 그 작은 거 1년짜리 이런 것을 미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은 별로 그 상품 가치가 없었는데. 채3이 되지 못한. 그렇죠. 약한 놈들. 근데 이걸 그때 이제 냉장 유통하는 이제 시스템도 만들어져요. 그냥 수삼 상태로 여름에는 이렇게 운송하는 게 그냥 썩어버리거든요. 인삼이 의외로 수분이 많습니다. 잘 썩는군요. 그래서 뭐 근삼이나 홍삼 상태로 보관하고 유통을 했었는데 70년대 들어오면서 수삼 형태로 운송 보관이 가능해지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닭에다가 이걸 넣고 삼을 앞에 내세우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인삼이 보양식에 굉장히 좋다. 그렇죠. 라고 신화가 만들어진 게 그렇게 짧습니까? 역사가? 뭐 길게 봐서 한 50년, 뭐 짧게 한 30년, 40년. 삼계탕은 적어도 막 2000년, 3000년 된 줄 알았더니 50년이네요. 예. 그 조선의 문헌에 삼계탕 이런 거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 닭을 구워서 먹는 탕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조선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 인삼 하나 들었다는 것 뿐이지 그렇게 맛있는 닭 음식으로 먹는 것은 안 해요. 음식이 발달한 건 아니다. 더 그렇죠. 고도화되고. 그렇죠. 세련되신 게 아니다는 거죠. 조선시대보다 오히려. 그 삼계탕 안에 뚝배기 하나에 닭 한 마리 달랑 들어가 있잖아요. 밥이랑 몇 가지 재료들. 닭 한 마리 뚝배기 안에 들어가는 닭 사이즈 그게 닭인가 하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작죠. 거의 병아리 단계에서 갓 벗어난 중닭 정도. 그 중병아리라 그러죠. 그 정도거든요. 저도 닭을 키워봐서 압니다. 한 20며칠. 애완동물 왜 그 삐약삐약 그 초등학교 앞에서 팔았잖아요. 보통 죽잖아요. 그렇죠. 제가 키운 건 닭으로 컸어요. 닭으로 컸는데 열심히 키우셨네. 제가 잡아먹은 건 아니고요. 사고사를 했거든요. 사고사를 해서 제가 묻어주려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끓였어요. 그거 드셔야죠. 눈물을 흘리면서 맛있게 먹었죠. 그 먹는 식용가충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죽으면 먹어야 됩니다. 그 20며칠짜리의 닭을 이렇게 한 마리라는 느낌으로 먹어요. 옛날에 20며칠짜리 그걸 영계 뭐 이러거든요. 그 영계라는 말이 나온 것은 옛날에 이제 연한 닭, 연계라는 말에서 말이 연계로 나중에 영어가 붙어가지고 연계가 된 바뀐 겁니다. 이 연계라는 게 복날에 먹는 닭이라고 그거는 이제 조선의 문헌이나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때는 연계였는데. 연계. 여기 왜 연계냐 하면 복날 되면 딱 맛있는 닭이 만들어지는 게 봄에 병아리 깨서 이걸 키우다 보면 복날쯤 오면 보통 한 3개월 이상 정도 돼요. 한 100일 정도 이 정도 이르거든요. 이때 되면 닭이 가장 맛있어요. 100일 된 닭이. 네.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 정도는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넘어가면 닭이 질겨져요. 가끔씩 그 시골에 가서 토종닭 판다고 하는 집에 가서 막 돌아다니는 닭 잡아서 장닭들이요. 2시간 이렇게 사람 공격하는. 그렇죠. 그거 끓였는데 막 이 이빨도 안 들어가고 뭐 고무 같은 이런 거 있죠. 맞습니다. 그런 닭은 적어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자란 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키운 닭은 닭이 아주 질겨. 근데 그 이전에 닭 적어도 한 100일 정도 큰 닭을 갖다가 연하다고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영어랑 붙어서 어린 닭이라고 영계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닭일수록 맛있다라는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이 100일도 안 된 20며칠로 내려온 거군요, 이게. 그렇죠. 그 사이즈 요만한 거로 먹는 거군요. 네. 그거는 정말 맛없어요. 잘못 알려진. 그 닭은 웬만큼 그 닭고기 고유의 그런 향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맛이 나는데 그 20며칠짜리 그 삼계탕 안에 들어가 있는 닭은 그 고기 맛도 안 나거든요. 그냥 형태만 닭이지 이게 채소인지 버섯인지 맛이 채소 버섯까지는 너무하고 퍼석퍼석은 합니다. 그래서 이 삼계탕을 조금 더 맛있게
먹자고 하자면 조금 큰 닭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마리 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꼭 닭을 한 마리 먹으려고 그래요. 통닭도 한 마리씩으로 팔고요. 치킨집에서도 한 마리 단위로 팔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닭이 작아져요. 1인분을 한 마리. 1인 1닭 시대 뭐 이런 것들 이게 사실 닭을 맛없게 먹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닭이 유난히 작았던 게 아니라 영계라는 단어에 영계가 맛있다는 잘못된 상식에 꽂혀서 닭이 채 자라지도 않았는데 잡아서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뚝배기 안에 들어가는 닭 사이즈로 우리가 뚝배기를 좀 키워야 되겠네요. 그럼 사람들이 동동 떠 있으니까 그릇 사이즈에 비해서 그것도 한 방법이네요.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식약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뚝배기 사이즈 지름을 정해주세요 국가에서. 굳이 한 마리로 먹겠다 이런 생각 좀 버리면 또 닭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닭을 마리째 넣는 게 아니라 음식은 먹기 편하게 조리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닭을, 큰 닭을 삶아서 찢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연계가 잘못된 거다. 원래 연계에서 나오는데 그건 100일 정도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연계라고 삼계탕에 팔리는 것은 20일, 30일밖에 안 되는데 그 맛이 안 난다. 그렇죠. 잘못됐다. 항상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요런 주제가 나오면. 삼계탕과 백숙의 차이가 뭡니까? 그 인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허무하네요. 실제 조리법은 똑같다. 그렇죠. 우리가 백숙 끓일 때 보면 뭐 황기, 대추, 마늘 뭐 기타 등등 그 안에 뭐 찹쌀 뱃속에 넣고 이렇게 해서 끓이지 않습니까? 닭백숙이라고 따로 부르는 이유가 그러면 뭡니까? 원래 백숙이라는 것은 그냥 깨끗하게 뭐 고추장이나 뭐 간장, 된장 같은 이거 장으로 고춧가루 이런 거 안 넣고 끓이는 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백숙이거든요. 그래서 삼계탕도 백숙이죠. 인삼 하나 들어간 백숙. 그러면은 백숙인데 거기다가 삼을 넣어서 삼백숙이 삼계탕이 된 건가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 뭔가 삼계탕 이러면 뭐 몸에 힘이 날 것 같고 이렇잖아요. 이름으로 먹는 거죠. 우리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 붙은 말로 우리가 먹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똑같은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게다가 삼계탕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70년대다. 2000년 된 게 아니랍니다. 네. 허무하네요. 뭘 허무해요. 우리 맛있는 삼계탕 먹자고 하는 겁니다. 삼닭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인삼을 재배하는 그리고 인삼을 유통하는 업자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삼계고. 인삼 유통하는 업자라기보다는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만든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삼이 저렴한 가격에 싱싱하게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삼이 좋다고 이제 인식을 계속 퍼뜨려 주고 있으니 그거를 넣은 음식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 순간 누군가가 시작했겠죠. 삼을 앞에 붙였더니 잘 팔리고 인기가 좋아서. 그렇죠. 그런데 그 인삼이 어떤 특정 효능을 생각하지 않고 향신 채소로 인식하는 그 방법으로 삼계탕은 괜찮습니다. 인삼 그 작은 미삼들 이런 거 많이 팔리잖아요. 굳이 삼계탕에 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음식에다가 한번 응용해 보십시오. 이게 씁쓸한 맛에 그 달큰한 향도 있고요. 인삼의 향이 그 다른 잡내들을 많이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뭐 민물 매운탕 이런 거 끓일 때도 인삼 좀 넣고 괜찮고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신맛이 좀 있는 거에는 인삼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래요? 예, 다양하게 뭐 고기 좋아하시니까. 소고기 구울 때 옆에 인삼도 넣고 같이 굽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뒷부분 이야기는 그다지 쓸모는 없고요. 어쨌든 삼계탕에 대한 신화도 사실은 잘못 알려진 거네요.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거꾸로 이제 알고 싶어져요. 다음 시간쯤이나 그 다음 시간쯤에 도대체 1000년 이상 된 우리 음식이 뭐가 있는지 지금 잘 먹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군 그 할아버지가 먹던 음식 그 중에 지금도 내려오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뭔가? 여름 음식이 있거든요. 그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5000년 된 거 알려드릴게요, 이제. 몇십 년 된 거 말고. 지금까지
황교익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상원 판사님 악원에서 청원 중입니다. 관심 가져야 할 사안 같고요. 검색어도 1위네요. 김어준이었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 여성분이요. 네. 이런 제보를 저희들에게 합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네네. 혹시 미리 잘 정리한다는 말씀하실 내용 아닌가요? 방송에 나오시려고 미리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아직 정리 안 된 채 터뜨리신 거 아닙니까? 예. 아니요, 재산 처분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예. 저희들이 받은 제보가 프랑크푸르트의 안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최순실에게 월급을 받고서 어떤 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제보를 이제 해서 그 안 여사를 찾아가라. 그래서 네. 이제 저희들 쭉 추적해서 그 이제 근무를 찾았는데 그 안 여사가 근무했다는 그 근무는 이미 다른 회사가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계셨던 안 여사라고 하시는 분요. 이미 지금 귀국을 했습니다. 국내 한국에 계실 걸로 추정되는데요. 예. 안 여사님은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최순실의 또 페이퍼 컴퍼니 한 부분을 정확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송을 지금 스피커로 쓰시는 거군요. 지금 방금 제보자를 찾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다시 안한구 청장님께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프레이즈 보고서에 등장했던 은행 근처에서 지난 시간에서 다뤘던 유경수 여사의 사촌 오빠가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스위스 은행, 외환은행 지점, 혼자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유럽 기업과 거래가 없던 70년대에 만들어졌다가 유럽 진출이 활발해진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폐쇄한, 의혹이 드는 지점, 그 지점에 가보셨나요? 예, 그 위치를 아까 안 의원님 말씀하신 네네. 5분 거리에 있다고 하는. 스위스 유니온뱅크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는데 거기서 한 5분 거리 정도 남짓한 거리에 있는데 그 건물들이 엄청난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과 같은 그런 비싼 곳이군요. 비싼 곳이에요. 그 비싼 곳인데 이미 그 건물도 아마 83년도부터 이 보존해야 될 건물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곳에 그 비싼 곳에 스위스 사무소가 있었더라고요. 거래도 없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거래가 전혀 없는데 그만한 돈을 거기에 투입할 이유가 있었는지와 또 정작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있고 거래가 있습니다 한데도 지금 폐쇄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주는 스위스의 은행원을 오래된 경력을 가진 은행원을 제가 만났는데 자기도 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돌아오시면 듣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오랜 시간 지금 자비로 지금 계속 추적하고 계신데 거기 유럽에서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후에 유럽에 갔더니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까 혹시 총장님?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기 와서 놀란 게 호수공장 신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팬이라고 저를 대구 청량으로 알지 않고 천둥 번개로 알고 계세요. 천둥 번개로. 저희가 하도 심심해서 말씀하실 때 천둥 번개로 효과음으로 넣었는데 그렇군요. 뉴스공장 팬들이 해외에 참 많습니다. 저도 놀라운 안민석을 실감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구상 동포들은 뉴스공장을 통해서 세상을 읽는구나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아쉬운 게 독일 최순실 재산을 도왔던 조력자로 저희들이 추정되고 있지만은 양혜경 전 삼성 유럽 본부장 이분을 이번에도 역시 만나지를 못했어요. 여러 차례 만나려고 노력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못 만나셨습니까? 네네. 저희들이 이제 오늘 밤 지새고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가거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프랑크푸르트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양혜경 씨 그리고 양혜경 주위의 분들은 반드시 이번에 저희들을 프랑크푸르트에
만나주기를, 예? 알겠습니다. 집 앞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회피하는 걸로 저희들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꼭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양혜경 사장, 전 사장님. 네. 꼭 좀 만나주십시오.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는데, 네. 피하는 자 범인입니다. 네, 안하고 청장님 시간을 다 뺏으셨어요, 안민석 의원님이. 자, 두 분 고생하시고요. 언제 돌아오십니까? 여기 뭐 양혜경 사장 만날 때까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 뉴스공장 고정 시간에는 두 분 다 돌아오시기를 빕니다.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원구 전 청장님한테 자세히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안민석 의원님이 시간을 다 뺏었습니다. 네. 두 분만 나왔습니다. 요즘 연일 문건이 청와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종을 청와대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자, 여야 인문권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저희는 여야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이소현 기록학회 회장님 스튜디오에 지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기록학회도 있군요. 기록학회하고 기록관리학회. 최순실 은닉재산 추적 이제 기존에 쭉 해왔던 거죠. 제가 이번에 4번째 독일을 왔거든요. 이 최순실의 독일의 은닉재산을 추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최순실 은닉재산의 최초의 뿌리 출발점으로 추정되는 그 박정희 비자금의 존재 이것에 대한 단초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난 교포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보를 받았어요. 작년에 최순실 씨가 한국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식당에 최순실 정유라 애기 그리고 보모 요렇게만 또 운전기사 요렇게만 밤 늦은 식당 문 닫을 시간에 와서 지금 스위스를 다녀오는 길인데 밥을 달라는 식사를 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았다. 아마 자기 생각으로는 지금 보니까 스위스 은행을 다녀오는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된다. 그러한 이제 제보도 받았고요. 또 1976년도에 박정희 시대죠. 박정희 시대에 스위스의 외환은행 사무실이 개소됐다는 그런 이제 그 현지 교포은행가의 제보를 받아서 쭉 추적을 했는데 사실로 확인됐고요. 마침 이번에 스위스 쭈리히에서 그 외환은행 사무소가 있던 그 건물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외환은행 사무소 76년도에 개소됐던 이 사무실 위치가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박정희 스위스 비밀 계좌가 있었다고 하는 유나이티드 뱅크 UBS 거기와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가까웠다. 76년에 왜 사무실을 이렇게 개설했을까? 이거 좀 확인돼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좀 이건 특별법 없이는 70년대 이런 사항을 확인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옆에 안원구 총장님 계십니까? 옆방에 있습니다. 아니, 원래 저희가 안원구 총장님과 통화하기로 했는데, 안민석 의원님과. 아니, 우리가 지금 2,000km를 최순실 루트를 따라서 독일, 스위스, 리텐슈테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5개 나라 2,000km를 지금 달려왔거든요. 차와 기차로. 그래서 공장장도 우리 격려를 해줘야지 이렇게 웃으면은 이건 뭐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해요. 하늘이 무너질 듯. 그렇게 하시죠. 예. 웃지 말고. 예. 웃지 마. 자, 의원님 잠시 계시고요. 안원구 총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총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청장님하고 통화하려고 그랬는데, 안민석 의원님이 많은 시간을 뺏었습니다. 지금, 최순실 은닉 재산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찾으신 게 있습니까? 또 추가적으로? 예, 지금,
몇 군데 지금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상한 점은 이미 최순실 재산 일부가 예. 누수가 되고 있다는 정황을. 누수요? 예. 지금 우리가 현행 법상으로 범죄 수익으로 확정이 돼야 몰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최순실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근데 현행법으로도 일단 확인되기 전에 예. 그런 정황이 있으면은 확정된 보존함이라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재산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누수. 예. 새지 않도록. 예. 예. 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일부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정황. 예를 들어서 이미 밝혀진 그때 구매했던 호텔이나 이런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것 말고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밝혀진 그 호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일부가 지금 팔렸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팔아서 현금화를 했나요? 재산들은 현금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한테 팔았죠? 이 재산을 형성할 때 예. 저희들이 추적해오는 그 부분들을 조력했던 그 팀들의 일부 재산, 일부 회사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 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 말씀은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가 중간에 많이 등장했는데 그 페이퍼 컴퍼니가 다시 최순실 씨 부동산을 사는 것처럼 해서 가져갔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주체들은 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도와준 세력들이죠. 그러면 최순실 씨가 도로 가져간 거 아닙니까?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내용은 일단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최순실 재산이 정리되고 있는 와중인 거군요, 그러니까. 네, 안 국장님, 저희들이 받았던 제보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독일에 있는 동포 그리고 방어권 방어하라고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피고인 방어를 위해서 변호사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힘들어진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예. 증거를 이렇게 많이 내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기도 하고요. 예. 당연히 증거가 있으면 추가 제출해야죠. 피고가 힘들까 봐 있는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요. 자, 한 2분 내에 저희가 오늘 게스트가 많기 때문에 2분 내에 제목 싹 스크린하면서 지나가죠. 예, 그러시죠. 어제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과 국가보훈청은 장관급으로 격상됐고 국민안전처가 없어졌습니다. 소방청이 독립해가지고 외청이 됐죠. 네. 경호실은 격하됐고요. 낮은 경호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나온 거죠. 소방청 독립되는 사안은 사실 한번 따로 다룰 만한 일이어서 저희가 조만간 인터뷰를 발의한 이재정 의원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방산비리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성룡 항공우주산업 대표, 그러니까 카이 대표가요,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에게 거액의 정치 후원금 냈다고 경향신문이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네, 방산비리 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하고 잘하지 않냐라고 말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비리가 내부 횡령 비리가 10억 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표가 됐지 했더니 뭐 이런저런 뒷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사임했습니다. 대표이사에서는요. 그리고 또 검찰은 하 사장의 측근인 사임방, 속칭 사임방이라고 하는데요. 핵심 임원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환 조사해야 되겠죠. 예. 또. 네, 감사원은 FX 사업의 감사 기간을 한 차례 또 연장했습니다. 이례적으로 3차례나 연장했고요. 애초에 20일 예정돼 있었던 감사를 100일 넘겼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차세대 사업. 조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감사를 제대로 하자면 잠수할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예. 이게 10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이라 뭔가 돈이 100억대가 새도 잘 보이지도 않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몇백억씩 샜겠죠. 그리고 그 새는 곳이 다 국내도 있지만 해외도 많아요. 해외로 돈이 나가는 사안까지 체크하려면
검사 기간이 길어지겠죠. 예. 하나 정도 더 하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요구하면서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냈습니다.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인데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등 조사하기로 한 현안조사위원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사표를 낸 겁니다. 그렇군요. 이 사안은 저희가 현직 판사님 한 분을 저희가 3부에서 현직 판사, 전직 판사들은 저희가 국회의원이나 또는 백수로 계시는 이정열 판사님이나 아니 사무장이신데요. 판사로 나와서 변호사를 안 하면 백수라고 쳐야 됩니다. 네, 어쨌든 많이 모셨는데 현직 판사를 저희 라디오에 모시는 건 처음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차상환 판사님을 저희가 3부에서 모시기로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기 전에 미니 인터뷰. 원래 저희가 금요일에 쇼미더머니, 안원구 전 대구청장님과 함께 하는 쇼미더머니 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안민석 의원하고 유럽에 가 계시거든요. 예. 그 비자금 추적 때문에. 그래서 미니 인터뷰를 짧게 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미 연결돼 있군요. 예. 최순실 해외 도피 재산 추적을 위해서 유럽을 방문 중인 우선 왜 안민석 의원님을 연결하죠? 안원구 청장님 얘기인데 안민석 의원님이 지금 잠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로 리텐슈테인 조세 피난국이죠. 네네. 리텐슈테인을 방문한 안민석 의원입니다. 리텐슈타인입니다, 의원님. 슈테인이 아니고. 슈테인.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문하셨군요. 굉장히 소국이죠. 지금 현재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 헝가리에 와 있고요. 아, 헝가리요? 제가 리텐슈테인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기서 이제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만났는데요. 리텐슈타인에 전 세계에 블랙머니가 아주 숨겨져 있는 유명한 조세 피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참 궁금했거든요. 조그만 왕국이죠. 왜 그렇게 어떤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독재 국가라든지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의 그 돈을 또 금은 돈을 숨겨주고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쭉 들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서 또 국세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관련한 금융 자료를 요청하면은 어떤 정부 당국 대 당국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방문해서 대표적으로 뭐 여러 번 방문하셨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주요하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허위 난민 신청을 대행해준 국내 브로커 조직이 검찰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난민 관련 국내 뉴스는 이렇게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우린 난민을 대체로 잠재적 테러리스트,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죠. 난민지회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게 1951년이고 우리가 뒤늦게 126개 조인국 중 하나가 된 것도 이미 1993년이지만 그동안 인정된 난민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받아들인 난민 총합이 100명이 안 되고 그나마 가족 재결합을 제외하면 60여 명. 참혹한 내전을 겪은 시리아는 1명입니다. 독일이 작년 한 해 수용한 난민이 28만 명. 스페인이 작년 17,000명 난민 수용을 약속했다. 실제 1,100명에 그치자 올해 초 우리 집이 당신들의 집이다 라는 구호와 함께 바르셀로나에서만 30만 명이 시위를 했죠.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라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독일이 시리아에 빚진 게 있는가? 오히려 시리아는 6.25 때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국가입니다. 빚은 우리가 있죠. 그럼 돈 때문인가? 우리 경제가 독일의 28만 분의 1은 아니잖아요.
스페인보다 우리 GDP, GNI가 더 앞섭니다. 그렇다고 지리적 문제인가? 우리 인접국 난민도 우리는 잘 안 받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도 세계 일부라는 연례식 자체를 배우지 못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여전히 약소 변방국이라 여기는 왜소한 자의식 때문인가? 나만 살면 된다는 정글 자본주의의 당연한 결과인가? 뉴스공장은 앞으로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리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자, 오늘은 바빠요. 네, 빨리빨리 뉴스가 해보죠. 많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네, 청와대가 또 박근혜 정부 문건 발견했습니다. 어제 500건 추가로 나와서 공개했습니다. 또.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매일매일. 예, 청와대발 단독 특종입니다. 그 왜 중세 배경 영화를 보면 성지하에 감옥이 있잖아요. 그걸 던전이라고 하거든요. 예. 영화나 게임 보면 거기서 뭐가 끊임없이 나와요. 예. 던전 청와대. 예. 그렇게 불러야 되겠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 내용들을 좀 일부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수 농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 세력 육성 방안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는 2015년 7월달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생 청년 보수 단체들에 대한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주라는 거네요. 네, 보수 세력 지원하라는 거죠. 보수 세력, 있는 보수 세력을 지원하라라기보다는 뭘 단체를 새로 계속 만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이게 사실은. 네. 그리고 그 대통령 시정연설 때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시정연설 때 박수부대가 동원됐다. 네, 2015년 10월 달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시정연설 때 박수부대가 동원된 건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했었던 그 박수부대의 청년 무슨 센터들 뭐 무슨 세상. 네, 2015년 10월 달 그때 시정연설할 때요. 한국자유총연맹뿐만이 아니라 청년 리더 양성센터, 청년이 만드는 세상 이런 인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돈 주고 만들어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동원하고 나중에 태극기 집회에 이런 단체들이 또 이름을 올리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런 단체들이 또 끊임없이 진보적인 활동들 혹은 인사들 단체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또 검찰은 바로 수사를 해요. 네, 굉장히 괴롭히죠. 재빠르게 수사했습니다. 예. 그런 거죠. 예. 돈 주고 만들어서 박수부대로 쓰고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반대 세력을 고소고발하게. 검찰에 고소고발되면 아무리 작은 사안도 결국 무죄가 날 사안도 시간 돈을 계속 뺏기거든요. 예. 그런 걸 한 겁니다. 청와대가. 그런 짐작들, 보도들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문건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또 뭐가 나왔어요? 네, 카카오톡 검색에 자동 연관 검색어에 개입하려 했다라는 문건도 있었는데요.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라는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해서 좌편향적인 자동 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까 자동 검색. 네,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샵, 제가 카카오를 안 해가지고. 네, 카카오톡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창에 보면 샵 표시가 있습니다. 네. 그걸 누르면 자동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요. 포탈처럼. 예, 그것이 일종의 좌편향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박근혜 정부는 판단한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나 보죠. 카톡을 쓰는데 샵을 눌렀더니 정부 비판적인 연관 검색어가 떠서 예, 공장장 이름 같은 것들이 이제 쓰여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면 자동으로 뜨는 건데. 그렇죠. 아니, 이 정부를 비판하는 검색어 뜨면 안 되지.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검색어를 조작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향후 포털 검색어 이거 한번 반드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포털 관련 내용도 있는데요.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이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 환류 제도와 추진 검토, 일종의 포털을 손보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예. 얼마나 그걸 마음대로 하고 싶었겠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개입한 적이 없는가 과연 따져볼 일입니다. 모든 언론은 언론사를 개입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언론사들은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자들은 체질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개입하고 시키는 걸 싫어해요. 근데 끊임없이 이제 언론에 개입하고 오도하고 언론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협조받으라고 하잖아요. 포털은 그냥 사기업입니다. 일개. 포털은 그냥 회사예요. 그냥 회사. 포털에 언론사들의 기사가 뜬다고 해서 포털을 언론사처럼 미디어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실제 그 기능도 하고요. 근데 포털은 그걸 납품받아서 그냥 배급하는 그냥 일개 사기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더 쉽겠는가 개입이. 그 점을 저는 주목해서.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나죠. 예. 그래서 영향력이 훨씬 커졌으니까요. 요새는 카카오톡 한 달에 4만 2천만 명 쓸 정도로 아주 크다라고 합니다. 4,200만 명이겠죠. 아, 예, 죄송합니다. 4,200만 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포털은 그냥 일개 회사예요. 공공기관도 아니고 언론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개 대기업도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데요. 포털에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다면 과연 안 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실제 그런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요.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볼 필요가 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문서가 많이 나왔네요. 예,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좀 보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삼성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내용인데 문건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관한 것이 있고요. 또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가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네요. 지금 소위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 삼성 관련해서 주고받은 거. 그러니까 최순실 정유라에게 지원을 하고 삼성에게 뭘 해줬냐 대가로. 여기 다 나오네요. 다 나와. 그러니까 그렇죠. 예.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은 자기들도 대기업을 지원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예, 삼성으로 특정할 수 있는 워딩으로 보입니다. 삼성이잖아요. 네, 하지만 여긴 대기업이라고 써놨는데요. 네. 당시 시점이 그렇습니다. 삼성물산 합병권이 굉장히 논란이 되던 삼성이라는 때였습니다. 단어를 썼을 뿐, 예, 삼성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문서가 나왔으니까, 예, 삼성을 지원한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뭐 외부 전문가들을 잘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은 그 국민연금 그것도 문제가 됐었죠. 국민연금이 이런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섭을 하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부 전문가들은 반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철회해버렸죠. 그렇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간부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구성을 신중히 하란 말은 반대 의견을 배제하라는 얘기고 문제가 된 게 다 여기 있네요. 예. 빨리 증거를 제출해야 되겠네요. 자, 이게 참네. 득템 정도는 아니고 이게 뭐 신받다 뭐 이런 수준으로 캐고 있어요. 채굴을 하고 있다. 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또 있습니까 내용이? 네, 또 있는데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실제 이것도 문제가 됐었죠. 예. 예,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수당 사업 추진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해서 도입 한 달 만에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게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 지자체에서 중앙정부가 안 하는 복지 정책을 펴려고 하니까 중앙정부는 그럼 중앙정부는 뭐 하냐 소리를 들을까봐 지자체에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의 지명도나 혹은 인기도가 올라갈까봐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요. 지자체가 하면 중앙정부가 더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거나. 근데 이 복지에 관심 없는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안 하는데 니들만 하면 우리가 안 하는 거 들키잖아. 이거거든요, 심보가. 그래서 쟤들도 못하게 해.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지시했다는 거고요. 서울시 저거 못하게 하라고.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또 그런 게 나왔고.
자, 관련 뉴스가 또 있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 검사 수를 늘렸습니다. 모두 8명으로요. 일선 검찰청 특수부 2개 부서를 합친 규모입니다. 늘려야 되겠네요. 이거 수천 건이 나오니까. 문건 관련 뉴스가 많네요. 또 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최순실 씨 쪽 입장도 나왔습니다. 어제 이경재 변호사가 재판에서 한 말인데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이 시도 때도 없이 증거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피고가 힘들까 봐 있는 증거를 안 내놓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